자, 목요일장입니다. 지수 반등 나서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조정 끝인가, 단기 반등일 것인가,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할지 저희 섹터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원전 열어봅니다. 자, 어제 그리고 그제 연이틀 좀 급락세가 강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너무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6만 원 안착할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 웨스팅하우스랑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국내 이 원전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두산에너빌리티 믿고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네, 우선 사실 정말 충격적인 뉴스 소식이었죠. 원전 쪽에 성장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날개를 모두 다 꺾어버린다라는 우려감이 결국 이제 원전주들의 급락으로 연결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만 놓고 본다면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시공 능력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주기 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에 대한 큰 사업을 맡아서 혼자 단독으로 물론 이제 어떠한 원전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불공정 계약 느낌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의문에 써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다양한 원전의 기회 쪽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도전의 파트너로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강력하게 손을 잡았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그러한 부분 중에서 다양한 원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원전 쪽에서 가장 주력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해당 국가의 이 진출 가능성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왜 불확실성이 좀 있냐? 그러면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막 신고가를 계속 낸다 이런 부분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동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날개를 하나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레벨업을 봐야 되는지 기대가 되고요. 1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약간 조선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와서 투자해라. 약간 좀 이렇게도 들리는데 이거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역시 뭐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여야겠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합의문에서 우리가 미국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와서 직접 지어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부족한 것이 사실 시공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쪽에서 지어달라는 얘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금일 반등 그리고 상승폭 확대는 방금 나온 뉴스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차장님. 일단 지금 좀 긍정적인 말씀 많이 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낙폭은 다 거의 회복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레벨업을 한다면 혹시 상단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의 상단을 판단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2분기 어닝 시즌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선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원전 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전 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SMR 착공과 이에 따른 수주 계약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수준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뉴스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7만 원 선에 대한 단기 고점 부근으로 좀 점검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7만 2천 원 선 전고점을 넘어서 그 위쪽의 상단까지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만 2천 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혹시 따라잡아도 괜찮아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절대 이제 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은 어차피 3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옅어졌다는 부분은 과거의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깎아먹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뭐 한전기술도 두 자릿대 급등하고 네. BHI도 너무 잘 가고 이런 원전 섹터가 집중을 받으면 좀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시선 같이 가져가는 건요? 네, 원전 기자재 관련 업체들도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원전 기자재 업종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낙폭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주가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담은 적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지금 이제 이 합작법인에 대한 주체라는 것이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혜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가볍다라는 측면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네.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주체 그리고 주도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소형단 안에서도 가격적 메리트 있는 종목들 있지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흐름 함께 연동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전 긍정적인 이야기 담아봤고요.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삼성전자가 HBM4 샘플 네. 통과했다. 이 소식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요. 1.5% 정도 강세고 오늘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1등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온기보다는 삼성전자 중심으로의 지금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삼성전자 긍정적이겠죠? 이번엔 진짜겠죠? 이번에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지금 이제 자막에 나왔던 10만 전자가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었던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냥 단연코 1등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4 플레이어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HBM 쪽의 플레이어에서 단연 1등은 사실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도에 엔비디아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품에 대한 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1등 지위를 밀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만 전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의 고점 부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호재와 하반기의 실적 성장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안정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면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삼성전자와의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은 손실을 봤다라고 투자자들이 해석은 하는 걸까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잘 나오고 컨센서스가 좀 좋다면 하이닉스가 보통은 오를 텐데 다음 주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예견하세요? 네,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괴리율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디램 쪽에 어마어마한 이익 그리고 이 이익의 기반이 되는 HBM 쪽에 거의 독점적 플레이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실적 흐름 대비해서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운 주가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25만 원 아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만은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와 같이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대비해서 엄청난 PBR 밸류를 받기에는 독점적 구조를 좀 내주고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혼자만 이렇게 탄력도가 높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네.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단가를 많이 안 올려줘도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의 SK하이닉스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네. 떨어지면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 같은 것을 좀 다음 분기부터는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25만 원 이하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부품단 안으로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중심으로 네. 그 장비 부품은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동진 세미캠, 뭐 코미코 같은 네. 종목들 언급 주셨는데 이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셀 그리고 삼성전자의 바이 이러한 수급 이동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단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나눠서 구분해 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의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뭐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괜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제차 TSMC와의 2차전 혹은 이제 TSMC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반적인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 흐름에 따른 관련 밸류체인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아갈 가능성, 밸류체인 단이요. 네. 여전히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 이제 HBM4 샘플 통과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보시는 종목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가져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뭐 코미코라든지 아니면은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 업체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전공정 장비 업체 쪽에서는 원익 IPS나 아니면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와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쪽 관심 유효하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반도체 넘어가고요. 저희 콘텐츠 쪽 이야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순환매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가 바로 콘텐츠 쪽이고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면 관련주 있죠.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처음에 이제 막 상승 시작했을 때 이러다 말겠지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에 150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콘텐츠도 약간 그런 어떤 상승 추세에 그 에라의 초입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캐디언을 필두로요. 네. 얼마나 우리가 이 콘텐츠 쪽을 좋게 바라봐야 할까요? 컨텐츠 쪽 사실 이제 지난 2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3분기, 4분기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임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캐대언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드라마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관련 드라마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뚝딱 만들어내서 그 제품을 팔아내는
라면 관련주들 하고요. 결국은 이제 뭔가 사람들의 마음, 물론 이제 라면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문화 IP라는 것은 굴곡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두 개의 섹터나 종목군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호실적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정말 중국 쪽에서 구작이라든지 신작 판매들에 대한 소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실적 가세가 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네.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렇죠. 스튜디오도 크고 이쪽에 대한 시선을 그 대장주로 가져가야 돼요. 사실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은 참 오랫동안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상장 이후 그리고 최근 한 2, 3년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삼각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자체도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대감은 있지만은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뢰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맨날 실적이 좋을 거다 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개 분기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보다는 두 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지만은 사실은 3분기에 실적 전환되는지를 확인하고 4분기에 실적 전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궁금했는데 신뢰도의 회복이 좀 중요하다. 3, 4분기에 실적 한번 확인하고 저희 또 콘텐츠 쪽 계속해서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엔터주도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최근에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블랙핑크가 지금 해외 투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실적이 반영되기 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얼마나 더 좋으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수익이 또 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YG 엔터 필두로 엔터주는요? 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주가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요. 중화권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SM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세게 올라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굉장히 이제 저연차 IP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아닌 셋으로 전환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3분기까지 당연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국 내에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은 SM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게임도 한번 볼 텐데 궁금합니다. 게임주가 최근 들어 주가 반등을 꽤 하고 있어요. 게임스컴도 열리고 있고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넷마블처럼 좀 굵직한 기업들은 혹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까? 사실 해외 게임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왔지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잘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IP의 부재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톤을 저는 항상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사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된 실적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게임사들의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게임사들의 분위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안에서 또 게임주가 주목을 받고 있군요. 크래프톤 말씀 주셨고요. 저희 다음 자동차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유일하게 또 살아남은 종목이 기아차 그리고 부품단 어제 네. 한온 시스템도 정말 강했고요. 완성차 쪽에 대해서 지금 외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수급을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용 밸류가 높아지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자는 당연히 이제 관세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예요. 결국은 이제 이 관세를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전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판매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 쪽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은 조금 제약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4만 원 선,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은 들어오긴 하는데 실적에 대한 그 불분명함 때문에 상단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다. 부품단도 같은 생각으로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완성차가 안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품단 역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SL 같은 경우도 올해 전반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은 YOY 매출 0.5%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은 확실하게 약하고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모멘텀이지 어떤 숫자가 찍혀서 이 종목들이 잘 가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천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조정장 속에서도 2차 전지가 정말 잘 버텨줬고 네. LNF 주가가 와 대단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좀 아직 실적이 안 찍히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요. 우선 뭐 2차 전지 투자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듯이요. 사실 불확실성은 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투자 전략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NF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FP를 빨리 대응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음극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지박과 같은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까지 좀 통 크게 다뤄드렸고요. 저희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